소말리아가 35억 배럴의 석유를 한국에게만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왔다. 중국은 우리의 석유만 노렸다. 미국은 테러만 신경 썼다. 러시아는 무기만 팔았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외워줬다. 우리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본 유일한 나라였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심은 한국인들, 그들의 헌신이 1,000억 달러의 경제적 보답으로 돌아온 놀라운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마르쿠스 벤슨입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시다의 아프리카 지역 총괄이죠. 저는 스톡홀름 본부의 회의실에서 소말리아 현황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보고서의 한 문장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소말리아 지속 주둔 12년째.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2년이라고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완전히 비이성적이군요. 제가 팀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린 원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스웨덴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이에요. 사실 저에게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국제 개발은 철저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죠. 측정 가능한 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출구 전략.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건 원조가 아니라 낭비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젊은 프로젝트 매니저였죠. 5천만 달러 규모의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맡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학교 50개를 건설하고 교사 1,000명을 훈련시켰습니다. 현지 정부도 적극 협조했고 주민들도 환영했죠. 저는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재방문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 건물은 대부분 방치되어 있었고 교사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떠났더군요. 더 끔찍한 건 우리가 지원한 교육 자재들이 암시장에서 팔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정적 접근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요. 현지인들의 눈물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냉정한 분석과 전략적 판단만이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소말리아에 12년이나 머물고 있다고요?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안보 위협은 극심하고 정치 상황은 불안정하기 그지없는데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팀원이 대답했어요. 중국은 완전 철수했습니다. 석유 시추 실패 후였죠. 미국은 대사관 직원 축소, 러시아는 모든 프로젝트 중단했습니다. 그것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한국만 남아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더 어이없는 건 한국의 지원 내용이었어요. 도로 건설, 우물 파기, 보건소 운영, 전부 돈만 들고 성과 측정이 어려운 사업들이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제가 결론 지었죠. 체면과 감성에 치우쳐서 합리성을 잃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급자가 들어와서 예상치 못한 지시를 내렸어요. 마르쿠스, 자네가 모가디슈에 가야겠네? 유엔 주도 특별 태스크포스 회의가 있어. 소말리아 재건 관련 국제협력을 논의한다고 하니 시다 대표로 참석하게. 저는 내심 짜증이 났습니다. 왜 하필 모가디슈입니까? 제네바나 나이로비에서 하면 될 것을? 모가디슈요? 정말로 소말리아 현지에서 회의를 한다는 겁니까? 저는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상급자는 단호했어요. 그래, 소말리아 정부가 강력히 요청했다고 해. 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는 거지. 한국이 주도하는 회의라더군. 한국이 주도한다. 이 말에 저는 더욱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3위, 원조 규모로는 20위권인 나라가 무슨 자격으로 국제회의를 주도한다는 걸까요? 제가 꼭 가야 합니까? 주니어 직원을 보내도. 아니야. 이번엔 각국 고위급이 참석한다고 해. 독일은 국장급,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스웨덴이 빠질 수 없지.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실패가 확정된 곳에서 무슨 재건을 논의한다는 건지. 일주일 후, 저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해 모가디슈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했어요. 소말리아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3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400달러,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죠. 문맹률 73%, 전기 보급률 5%.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모가디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낡은 터미널, 부서진 활주로,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 전형적인 실패 국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도로가 놀라울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포장 상태도 양호했고 가로등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제가 현재 안내인에게 물었어요. 한국 공병대가 만들었습니다. 3년 전에 완공됐죠. 예전엔 공항에서 시내까지 오기에는 6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6시간에서 2시간으로 저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프라 하나로 뭐가 바뀐다는 걸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복도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한국 대표단이 막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그중 한 여성이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이카 소말리아 사무소 부소장 강혜원입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했어요. 스웨덴 시다의 마르쿠스 벤슨입니다. 아, 스웨덴에서 오셨군요. 내일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현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회의 전에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요. 저는 거절하려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고 그들이 자랑하고 싶은 게 뭔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좋습니다. 몇 시에 출발합니까? 저녁 6시. 강혜원 부소장이 호텔 로비로 왔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녀가 제게도 조끼를 건넸어요. 저는 내심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위험한 곳에서 12년을 버틴다는 게 정상적인 판단일까요? 차는 모가디슈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예상대로였어요. 무너진 건물들, 쓰레기 더미, 그리고 텅 빈 눈빛의 사람들. 전형적인 분쟁 후 국가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30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옆에 깔끔한 건물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 보였어요. 여기가 문대리 지역입니다. 강혜원 부소장이 설명했어요. 한국이 집중 지원하는 모델 지역이죠. 차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우물이었어요.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고 주민들이 줄을 서서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전엔 물을 구하러 왕복 8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한 주민이 우리를 보고 다가왔어요. 이제는 5분이면 됩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학교. 그 말에 저는 콩고에서의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직접 보시죠. 강혜원 부소장이 안내했습니다. 500m쯤 걸어가니 벽돌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하지만 튼튼해 보이는 구조였어요. 놀라운 건 저녁 시간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다는 겁니다. 성인문의 교실이 진행 중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낮에는 아이들이, 저녁에는 어른들이 공부하죠. 교실을 들여다보니 30여 명의 성인들이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칠판 앞에는 현지인 교사가 서 있었고요. 교사는 어떻게 충원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처음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양성한 현지 교사들이 맡고 있어요. 월급은 마을 협동조합에서 지급합니다. 협동조합이라고요? 저는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빈곤 지역에서?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음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학교 뒤편에 있는 농장이었어요. 이 3,000평방미터 정도의 땅에 다양한 작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범 농장입니다. 한국 농업 전문가들이 현지 기후에 맞는 작물과 재배법을 개발했어요. 수확물 일부를 팔아서 그 수익으로 교사 월급을 지급하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원조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보건소였습니다. 깔끔한 흰색 건물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전기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태양광으로 기본 전력을 공급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발전기도 있습니다. 백신 냉장고와 기본 의료 장비를 운영하는 데 충분해요.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니 간호사가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산모들이 앉아 있었고요. 하루 평균 환자가 몇 명입니까? 50에서 70명 정도입니다. 예전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이틀을 걸어가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죽었죠. 그때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기가 열이 심한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즉시 체온을 재고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말라리아, 양성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바로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있습니까? 네. 한국에서 지원한 간이 진단 키트예요.
15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아기는 즉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안도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을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명 인상적인 성과들이었지만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작은 성공이 소말리아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UN 소말리아 임시본부에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예상외로 진지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말리아 보건부 차관 아브라함 마카치였어요. 그의 표정에는 뭔가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2년간의 성과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과장된 수치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발표 내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실패 사례도 솔직하게 공개했고 한계점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96명에서 5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45% 감소율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45%라고요?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놀라운 성과였어요. 안전한 식수 접근성이 18%에서 52%로 증가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23%에서 67%로 올랐고요. 숫자들이 계속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차관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증언하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숫자로 듣고 계시지만 저는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제 고향 마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제 조카 딸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8살이었죠. 병원까지는 사흘 길이었고 우기라 길도 끊겼어요. 결국 제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마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똑같이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즉시 진단받고 30분 만에 치료가 시작됐죠. 그 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학교에 다닙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게 누구입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왔고 가장 오래 머물렀으며 가장 깊이 우리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차관의 진정성에 놀랐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중국은 석유를 원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원했죠. 프랑스는 영향력을, 러시아는 무기 시장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이 원한 건 단 하나,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차관은 각국 대표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200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니, 함께해야만 합니다. 200년이라는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라서 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200년이라니, 그게 현실적입니까?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생각한다면 200년도 짧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세대를 거쳐 이뤄지는 거니까요. 독일 대표도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한국입니까? 더 큰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도 있는데? 차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작년 우기 때 일입니다. 반군 활동으로 UN 직원들이 대피했어요. 미국 대사관도 문을 닫았죠. 그런데 한국 의료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총성이 들리는 와중에도 수술을 계속했어요. 왜냐고 물었더니 환자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뭔가 울컥했습니다. 의료진이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지켰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통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생일도 축하해줬고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울어줬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차관의 말에 빠져들어 있었어요. 그때 강혜원 부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소말리아 분들의 강인함과 희망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점심 휴식 시간, 아브라함 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르쿠스 씨, 오후에 보르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데 함께 가시겠습니까?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보르는 모가디슈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오지였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 낭비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해서 결국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비행기를 타고 1시간쯤 날아가니 보르 공항이 나타났습니다. 활주로라고 하기엔 민망한 흙바닥이었지만 그래도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공항에서 차로 30분을 더 가니 마을이 나왔습니다. 첫 인상은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거든요. 마을 중앙에는 큰 우물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학교, 보건소, 시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효율적인 구조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통합 개발 모델입니다. 차관이 설명했어요. 물, 교육, 의료, 경제를 하나로 연결한 거죠. 우물가에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을 깃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여성 협동조합 회의예요. 현지 통역사가 설명했습니다. 물 관리, 위생 교육, 소액 대출 사업을 논의하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소액 대출이요? 네. 한국이 초기 자금을 지원했지만 지금은 자체 운영됩니다. 여성들이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한 여성이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에스더예요. 이 조합의 회장이죠.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대출받아서 재봉틀을 샀어요. 지금은 교복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수익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 달에 $200 정도 벌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돈이죠. 덕분에 아이들 셋을 모두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업이 한창이었는데 놀라운 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태블릿 PC예요. 강혜원 부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은 안 되지만 교육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어요. 교과서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진지하면서도 즐거워 보였어요. 선생님은 몇 명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규 교사 6명, 보조 교사 4명입니다. 모두 이 지역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훈련받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때 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성이었는데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저는 사무엘입니다. 수학 교사예요.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학교 졸업생입니다. 졸업생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간신히 졸업했어요. 그때는 천막 교실이었죠. 한국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는데 특히 수학 선생님이 인상 깊었어요. 그분처럼 되고 싶어서 교사가 됐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학생이 교사가 되어 돌아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음은 보건소였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걸 봤어요. 수술실이 있었던 겁니다. 간단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의료진이 설명했어요. 맹장염, 제왕절개 같은 응급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엔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 죽었죠. 마침 한 산모가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기계로 태아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초음파 기계는 어떻게? 제가 묻자 강혜원 부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고 의료장비 재활용 프로젝트예요. 한국 병원에서 교체하는 장비를 정비해서 보내는 거죠. 새 장비의 10분의 1 가격이지만 충분히 쓸 만합니다.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의 방식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 장터에 들렀습니다. 작지만 활기찬 시장이었어요. 농산물, 수공예품, 심지어 휴대폰 충전 서비스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물을 판 게 시작이었어요. 물이 생기니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 시장이 생기고, 시장이 생기니 일자리가 생겼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어요. 마을 전체를 살리는 유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바에서 각국 대표들과 비공식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낮에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상적이긴 했지만 지속 가능성이 의문입니다. 한국이 계속 지원할 수 있을까요? 독일 대표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아프리카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지만 결국 현지 정부의 부패로 실패했죠. 그때 강혜원 부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부를 통하지 않고 주민들과 직접 일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갔어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강혜원 부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이 철수할 때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결국 포기했죠. 왜일까요? 그들은 소말리아를 자원 공급처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석유가 나오지 않자 바로 떠났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철수는 유명한 사건이었으니까요. 미국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안보를 최우선으로 했죠. 테러 위협이 커지자 바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현지인들과의 관계보다 자국민 보호가 중요했으니까요. 미국 대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이었기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무기를 팔려고 했고 프랑스는 구식민지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죠. 다들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혜원 부소장이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단 하나, 친구가 되는 것이었어요. 친구라는 말에 몇몇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친구란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강혜원 부소장은 진지했습니다. 웃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르게 접근했어요.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만들려고 했죠. 그때 아브라함 차관이 합류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더니 말했어요. 제가 증언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헤이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물었어요. 그리고 기억했죠. 차관은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듯 했습니다. 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제 아내는 메리, 딸은 그레이스예요. 한국 의료진은 이 이름들을 모두 기억합니다. 심지어 그레이스 생일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통계를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봤어요.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뭔가 울컥했습니다. 콩고에서 제가 놓쳤던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도 현지인들을 숫자로만 봤던 거죠.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강혜원 부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독일 대표가 물었어요.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요. 저희 나라에 내전이 재발했을 때 모든 외국인들이 대피했습니다. 유엔도 직원들을 철수시켰죠. 하지만 상록수부대는 남았습니다.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 부대원 한 명이 민간인을 구하다가 총에 맞았어요. 23살이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장례식에 마을 사람 1000명이 왔습니다. 소말리아 전통 방식으로 사흘 밤낮을 함께 울어줬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다라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현지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가족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줬죠. 그래서 우리가 12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인들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효율성, 전략, 투자, 수익률.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과연 진짜 중요한 것일까요? 다음날 아침, 예정에 없던 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말라위 난민 캠프 방문이었어요.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 온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었죠. 왜 난민 캠프를 가야 합니까? 저는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건 개발 협력이지 난민 문제가 아니잖아요. 강혜원 부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이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난민들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캠프는 모가디슈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절망적인 분위기였어요. 천막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일행을 본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한국! 그들이 외쳤습니다. 처음엔 구호물자를 달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간절히 묻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을에 있는 한국팀의 안부를 묻고 있었던 거예요.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뚱가 마을의 박 선생님을 아십니까? 우리 손자를 가르쳤던 분인데. 다른 여성도 물었어요. 리어 지역보건소의 김 간호사님은 잘 계신가요? 제 딸을 살려준 분이에요. 강혜원 부소장은 일일이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이름은 알고 있었고 어떤 이름은 확인이 필요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난민이 되어서도 한국팀을 가족처럼 걱정하고 있다니.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은혜예요. 이 아이 이름도 은혜죠. 한국말로 그레이스라는 뜻이래요. 왜 한국 이름을 지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전 제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이 내전으로 죽었어요. 절망해서 자살하려고 했죠. 그때 한국 상담사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분이 석 달 동안 매일 찾아왔어요.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줬죠. 출산할 때도 옆에 있어줬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강혜원 부소장이 물었어요.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편지를 주고받아요. 아이 사진도 보내드리고요. 이건 단순한 원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인간적인 유대였어요. 캠프를 더 둘러보니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난민들이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떠나온 마을에서 한국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임시 교사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교과서가 없어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죠. 아이들은 땅바닥에 막대기로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어요. 왜 이렇게까지 공부하려고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재산이라고. 언젠가 마을로 돌아가면 배운 걸로 나라를 다시 세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교육이었던 거예요. 캠프 한쪽에서는 여성들이 모여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전통 수공예품이었어요. 이것도 한국에서 배웠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고 팔로도 연결해줬죠. 덕분에 캠프에서도 작은 수입이 생겼어요. 제품을 살펴보니 꽤 훌륭했습니다.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자립을 돕는 방식이었어요. 캠프를 떠나기 전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난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안건이 특별했어요. 우리가 마을로 돌아가면 한국처럼 해보자. 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물부터 시작해서 학교, 보건소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야. 다른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 서로 돕고 함께 일어서는 거지.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남긴 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희망과 방법,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강혜원 부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인력도 예산도 한정적일 텐데.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저 진심으로 대하는 것뿐이죠.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잖습니까? 제가 지적했어요. 효율성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죠. 신뢰처럼요.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무선 연락이 왔습니다. 보르 지역에서 산모가 위급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아가 거꾸로 있어서 제왕절개가 필요한데 현지 보건소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모가디슈 병원까지 후송해야 합니다. 의료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가는 길에 반군 검문소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반군은 예측할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우회하면 6시간이 더 걸립니다. 산모가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때 강혜원 부소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반군 지역을 여러 번 통과해봤으니까요. 위험합니다. 차관이 말렸어요. 특히 외국인은 더 위험해요.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산모와 아기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의료팀과 호위 병력이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충동적으로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보르를 향해 달렸습니다. 차 안에는 의료진 2명, 운전사, 그리고 무장 경호원 2이 있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반군 검문소였어요.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경호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서 대화해 보겠습니다. 경호원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반군들은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군 지휘관이 구급차를 보더니 뭔가 알아본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그가 물었습니다. 경호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휘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뭐라고 지시했어요. 강혜원 부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침착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현지어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의료팀입니다. 산모를 병원으로 후송 중이에요. 지휘관이 다가와서 구급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산모를 본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말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우리가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부하들에게 손짓하자 그들이 길 양옆으로 비켰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앞서 달리며 다음 검문소에 무선 연락을 했어요. 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강혜원 부소장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그들이?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그 지휘관의 어머니가 아팠어요. 우리 의료진이 치료했죠. 그때부터 우리를 다르게 봅니다. 반군도 치료해준다는 말입니까? 저는 놀랐어요. 의사는 환자만 봅니다.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인도주의 원칙이죠. 두 번째 검문소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지휘관이 미리 연락해둔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세 번째 검문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파벌의 반군이었던 거예요. 모두 내려!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상황이 위험해졌습니다. 이 파벌은 한국 팀과 접촉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산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통이 심해진 거였어요. 의료진이 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반군 중 한 명이 동요했습니다. 젊은 병사였는데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그가 지휘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젊은 병사의 아내도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모의 고통에 공감했던 거예요. 결국 지휘관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10분 안에 떠나라.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나머지 길은 순조로웠어요. 모가디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산모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즉시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2시간의 수술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산모도 무사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산모의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 팀이 아니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강혜원 부소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12년째 여기 있는 이유예요. 그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강혜원 부소장과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낮의 일로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정말 위험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씨,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강태원? 상록수부대 상사였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걸 보니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동생은 저보다 3살 어렸어요. 어릴 때부터 의협심이 강한 아이였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상록수부대 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반대했어요. 위험하다고. 왜 남의 나라 일에 목숨을 거느냐고요. 하지만 동생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모른 척할 수 없어요. 그게 동생의 대답이었어요. 강혜원 부소장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동생이 파견 가기 전날 저에게 준 편지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읽어보라고 했죠.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동생은 첫 파견을 갔고 얼마 후에 2번째 파견을 갔어요. 그때까지는 잘 지냈죠. 현지에 친구들이 생겼다면서 더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마을 아이들이랑 친해졌대요. 특히 다니엘이라는 소년을 자주 언급했죠. 총명한 아이인데 학교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마셨습니다. 2번째 파견 때는 개인 돈으로 학용품을 잔뜩 사갔어요. 연필, 공책, 지우개, 작은 것들이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그때 찍은 사진을 봤는데 동생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냥 동네 형 같았죠.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웃고 있었어요. 강혜원 부소장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군인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름에 3번째 파견을 또 갔어요. 그때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았죠. 내전이 격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7월 18일.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대요. 동생은 순찰을 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총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반군이 마을을 습격한 거예요. 주민들이 학교로 대피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있었죠. 동생이 가르치던 아이들이요. 강혜원 부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생은 망설이지 않았대요. 부대 지침상 교전을 피해야 했지만 아이들을 버릴 수 없었던 거죠.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생은 아이들을 뒷문으로 대피시켰대요. 다니엘이랑 다른 아이들 수십 명을 안전한 곳으로 보냈죠.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마지막 아이를 내보내고 돌아서는 순간 총을 맞았습니다. 등에 세 발을. 라운지가 조용했습니다.
배경음악만 낮게 흘러나왔어요. 헬기로 후송했지만 늦었어요. 의식이 있을 때 동료에게 한 말이 아이들은 다 무사한가요? 다니엘은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대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장례식 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1000명이 넘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강혜원 부소장이 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을 장로가 우리 부모님께 말했어요. 당신의 아들은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우리 마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말리아 전통 장례를 치러줬어요. 사흘 밤낮을 우리와 함께 울어줬죠. 다니엘이라는 소녀는 동생의 관을 놓지 않았대요. 그녀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제야 이 편지를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낡은 종이에 반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소말리아에 와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가난이 뭔지, 진짜 고통이 뭔지 봤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봤어요.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힘을요. 여기 아이들은 우리나라 아이들과 똑같아요. 웃고, 울고, 꿈꾸죠. 단지 기회가 없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그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킨 것이 있다면 그건 생명이 아니라 희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싶었어요. 누나도 알죠?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일어선 것처럼 소말리아도 일어설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요. 부모님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누나, 제 목까지 살아주세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동생의 유지를 이어받기로 했어요. 강혜원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군인이 될 수는 없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돕고 싶었죠. 그래서 코이카에 지원했고 소말리아 담당을 자원했어요. 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힘들죠. 하지만 동생이 지키려 했던 아이들을 볼 때마다 힘이 나요. 다니엘은 지금 고등학생이 됐어요.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동생이 심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 동생도 기뻐할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이 한국의 소말리아 활동 뒤에 있었다니. 그래서 우리는 떠날 수 없어요. 강혜원 부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요. 다음날 회의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시작됐습니다. 소말리아 정부 대표단이 거대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왔거든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차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프로젝터에 띄워진 첫 슬라이드를 보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소말리아 한국 100년 파트너십 1000억 달러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어요. 1000억 달러요? 프랑스 대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현실적입니까? 차관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조 요청이 아닙니다. 상호 이익을 위한 장기 투자 제안이에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소말리아의 자원 현황이었죠. 우리나라엔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35억 배럴입니다. 구리, 금, 다이아몬드도 상당량 매장되어 있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걸 개발할 기술과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손을 잡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자원만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동반 성장을 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7개의 핵심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이었어요. 첫째, 에너지 분야, 석유 개발뿐 아니라 정유시설 건설, 현지 기술자 양성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유를 팔기만 하는 나라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차관이 강조했습니다. 가공하고, 유통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전 과정을 배우고 싶어요. 둘째, 인프라 구축,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죠. 그 경험을 우리와 나눠주길 바랍니다. 나일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요. 셋째, 농업 현대화. 소말리아는 비옥한 땅을 가졌지만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처럼 우리도 농촌을 바꾸고 싶습니다. 자급자족을 넘어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농업 강국이 되고 싶어요. 넷째, 교육 시스템. 초등교육부터 대학까지 전면적인 개혁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을 배우고 싶습니다. 지식이 가장 큰 자원이라는 걸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다섯째, 의료 체계. 병원 건설뿐 아니라 의료 인력 양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간단한 병으로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도 도입하고 싶어요. 여섯째, 정보통신 인프라.
놀랍게도 소말리아는 디지털 도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유선을 건너뛰고 바로 무선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국의 IT 기술로 전 국민을 연결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개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부패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이 제안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발 원조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재설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여러 나라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차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한국은 12년간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어려울 때 떠나지 않았고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고 했죠. 그는 각국 대표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중국은 자원만 가져갔습니다. 미국은 안보만 신경 썼고요.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 시절처럼 우리를 대했습니다. 좀 거친 표현이었지만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낚시했죠. 강혜원 부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영광이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한국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야.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되 다른 나라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의 철학을 따라야 해요. 한국의 철학이라면? 제가 물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이 제안의 의미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각국 대표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는 유럽 국가 대표들과 함께였어요.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신뢰를 얻었다니. 프랑스 대표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군요. 그때 네덜란드 대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개발 협력을 너무 비즈니스로만 봤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관계를 먼저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난민들이 한국팀 이름을 기억하는 모습, 반군조차 길을 열어준 일, 강혜원 부소장 동생의 희생. 우리도 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진정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오후 회의가 재개되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스웨덴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발 협력에서 효율성과 측정 가능한 성과만을 추구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말리아에서 본 것은 우리의 접근 방식을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강혜원 부소장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속성입니다. 12년간 한결같이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스웨덴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자 합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다른 나라들도 연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독일도 참여하겠습니다. 특히 기술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습니다. 네덜란드도 가세했습니다. 수자원 관리와 농업 분야에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까지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미국 대표는 좀 더 신중했지만 긍정적이었습니다. 안보와 거버넌스 분야에서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본 대표도 손을 들었습니다. 인프라 건설에서 우리의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에 아브라함 차관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겠다니. 강혜원 부소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이 전체 조정 역할을 맡되 각국이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다음 2시간 동안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점차 윤곽이 잡혀갔어요. 한국 전체 조정 및 의료, 교육주도 독일 기술 교육 및 제조업 육성 스웨덴 거버넌스 및 행정 시스템, 네덜란드 수자원 및 농업 프랑스 문화 및 언어, 교육 미국 안보 및 법치 일본 인프라 건설, 총 투자 규모는 1,0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조정되었습니다.
기간은 100년에서 50년으로 현실화했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입니다. 차관이 감동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하지만 한국의 정신으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신뢰가 아니었어요. 국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각국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강혜원 부소장과 한국팀을 향한 박수였어요. 저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비웃었던 제가 말이에요. 회의 마지막 날, 특별한 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교육 프로그램 졸업생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모가디슈 시내의 한 컨퍼런스홀에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200명이 넘었어요. 이들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교육 지원을 받은 청년들입니다. 강혜원 부소장이 소개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소말리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거예요. 첫 번째 발표자는 25살의 청년 의사였습니다. 저는 조셉입니다. 옛날에 한국 의료진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었죠. 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계속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도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조셉은 한국 장학금으로 우간다에서 의대를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로 돌아와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있는 거죠. 다음은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그레이스예요. 한국 공병대가 우리 마을에 다리를 놓을 때 저는 12살이었어요. 여자가 어떻게 다리를 만드냐고 했더니 한국 여성 장교님이 말씀하셨죠. 한국에서는 여자도 뭐든 할 수 있어. 그녀는 토목공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정부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도로로 구급차가 달립니다. 그때마다 그 장교님 생각이 나요. 청년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교사, 간호사, 농업 전문가, IT 개발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무엘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강태원 상사님께 수학을 배웠어요. 그분은 우리를 지키다가 돌아가셨죠.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강혜원 부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상사님이 가르쳐준 건 수학만이 아니었어요. 희망을 잃지 않는 법, 어려운 사람을 돕는 법, 그리고 용기를 내는 법이었죠. 사무엘은 지금 고등학교 수학 교사가 되어 500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 학생 중에 의대 진학생이 5명, 공대 진학생이 8명 있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예요. 상사님이 심은 씨앗이 계속 자라는 거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한국식 개발협력이 만든 진짜 변화의 증거. 질의응답 시간에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입니까?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지식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한국 선생님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믿어줬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 청년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언젠가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조셉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나와 합창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노래였어요. 고향의 봄이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혜원 부소장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노래가 끝나고 조셉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봄을 가져다 줬어요. 이제 우리가 그 봄을 소말리아 전체에 퍼뜨릴 거예요. 청년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소말리아의 미래는 밝다고. 이런 청년들이 있는 한, 그리고 한국이 한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건물이나 도로가 아니라 사람을 키운 것. 그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어요. 이틀 후 모가디슈의 정부 청사에서 역사적인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소말리아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 협정 서명식이었죠. 소말리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각국 대표들도 본국에서 급히 날아온 고위 인사들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행사였어요. 행사장은 간소했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소말리아 전통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지난 12년간의 협력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국 군인들과 소말리아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속에 강태원 상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명식이 시작되기 전 소말리아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절망의 땅이었던 이곳에 희망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각국 대표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어두운 시절에도 우리와 함께해준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부로 한국 우호 기념일을 제정합니다. 매년 7월 18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강태원 상사를 기리는 날입니다. 강혜원 부소장이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모가디슈에 한국평화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정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요. 이어서 본격적인 서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8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정이었죠. 한국 대표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소말리아,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일본 순으로 서명이 이어졌어요. 제가 스웨덴을 대표해 서명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명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모든 서명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차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관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2년 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였지만 가장 희망 없는 나라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내전에 휩싸였고 세계는 우리를 포기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와서 물었어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명령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차관은 각국 대표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비가 와도 총성이 들려도 위험이 닥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바치기도 했죠. 강혜원 부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명한 것은 단순한 개발 협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증거이고 희망의 약속입니다. 차관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말할 겁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배운 것이다. 함께 사는 법을 그들이 가르쳐줬다고.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이 이어졌습니다. 소말리아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강혜원 부소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동생, 그리고 모든 한국 분들이요. 그녀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친구가 되려고 했을 뿐이에요. 진짜 대단한 건 소말리아 사람들이죠.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강태원 상사가 구했다는 그 소년이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유나. 그가 강혜원 부소장을 불렀습니다. 형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형이 꿈꾸던 소말리아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강혜원 부소장이 다니엘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라고. 조인식 다음 날 마지막 일정이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청년 대표들과의 간담회였어요. 약 50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대학생, 젊은 공무원, 교사, 의료진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리더들이었죠. 간담회는 한 청년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꼭 다른 나라를 도와야 하나요?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강혜원 부소장이 대답했어요.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은 도움을 받았던 나라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해요. 나눔의 기쁨도 알게 되었고요. 다른 청년이 물었습니다. 우리 같은 가난한 나라도 언젠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제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도움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경험, 지혜, 문화도 나눌 수 있죠. 소말리아가 겪은 아픔과 그것을 극복한 경험은 비슷한 상황의 나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한 여학생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들어주시겠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전체를 생각해요. 우리 대륙에는 소말리아처럼 어려운 나라들이 많아요. 언젠가 소말리아가 안정되면 우리가 그들을 도우러 가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무엇보다 희망을 전할 수 있어요. 다른 청년들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사인데 아프리카 의료 봉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교사로서 문맹 퇴치 운동을 대륙 전체로 확산시키고 싶어요. 저는 엔지니어인데 아프리카 국가들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하고 싶어요.
그들의 꿈은 원대했지만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었으니까요. 한 청년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소말리아 평화봉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다른 나라를 돕는 거예요. 한국의 해외봉사단처럼요. 여러 청년이 호응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받은 걸 나누는 거지.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돼.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야. 강혜원 부소장이 감동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벅차요. 이미 여러분은 함께 사는 세상의 의미를 알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청년 대표가 준비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 소말리아 청년들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도움을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나눌 마음은 부유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겠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우리를 보고 말할 것입니다. 소말리아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선언문 낭독이 끝나자 모든 청년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소말리아의 미래는 밝다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다른 나라를 도울 날이 올 거라고. 나눔의 선순환, 그것이 한국이 시작한 일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스톡홀름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소말리아에 가기 전에 저는 어땠을까요? 효율성에 매몰되어 있었고 숫자로만 세상을 봤습니다. 개발 협력을 투자와 수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관계를 중시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스톡홀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다의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소말리아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던 제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줬습니다. 난민들이 한국팀 이름을 기억하는 일, 반군조차 길을 열어준 일, 청년들이 꿈을 갖게 된 일. 한국은 12년간 일관되게 한 가지를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1,0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어요. 바로 신뢰입니다. 점차 직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장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크게 공감했어요. 맞아요. 저도 케냐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현지인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 프로젝트가 성공했죠. 우간다에서도 그랬어요. 숫자에만 집중하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저는 구체적인 변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프로젝트에 관계 지표를 추가합시다. 현지인들과 얼마나 깊은 신뢰를 쌓았는지, 그들의 역량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을 가집시다. 한국처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거죠. 회의가 끝난 후 많은 직원이 제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숫자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스웨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인간 중심 개발 협력 한국 모델에서 배우다였어요. 보고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의회, 시민사회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스웨덴 국제개발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르쿠스,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네. 매우 인상적이야. 스웨덴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앞으로 스웨덴은 사람 중심 개발 협력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말이죠.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첫 번째 자립 마을이 탄생했다는 거였어요. 외부 지원 없이도 학교와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마을이 생긴 겁니다. 강혜원 부소장이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씨, 변화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심은 씨앗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 스톡홀름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마치 소말리아의 미래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마르쿠스 벤슨이 직접 경험한 소말리아와 한국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희망, 그리고 진정한 국제 협력의 의미를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나눔에서 시작된다는 걸 함께 전파해주세요. 감사합니다.